여행을 시작하고 54일 만에 부갈푸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지막 터널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터널의 경사도가 무려 11%였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탑승객들이 저를 보며 수근수근거렸어요. 뭔가 고행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개통된 부분만 1.3km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는 마치 지옥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54일차 동선입니다. 마스모토에서 출발한 저는 오전 내내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달립니다. 거대한 댐을 지나 무수히 많은 터널들을 돌파합니다. 기나긴 터널길 끝으로 끝판대장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 반대편으로는 다카야마로 향하는 10일 연속 헤어핀이 나오죠. 11개가 확실하냐고요? 궁금하시면 직접 세어보시면 됩니다. 장장 1.3km에 달하는 터널을 빠져나오면 근사한 호수가 나오는데요. 조그만 화산 활동으로 생긴 다이쇼 연못이라고 합니다. 규모만 봤을 때 연못이라기보다는 호수에 가깝습니다. 다이쇼 연못에서 조금만 더 가면 부갈푸스 등산의 시작 지점인 가미고치에 도착합니다. 악마와도 같은 터널을 빠져나오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산사태의 흔적이었습니다. 산 한쪽이 마치 폭탄에 맞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아직도 건설 중인 터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상으로 뛰쳐나온 터널 공사 현장은 뭔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조그만 언덕길이 나왔고요. 언덕을 다 오르고 나니 곧바로 신나는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 내리막길 끝에 등장한 것이 다이쇼 연못이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올랐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또 다른 산맥들의 봉우리였습니다. 그렇게 조금 가다 보니 조그만한 산장이 나왔고요. 그 옆으로 다이쇼 연못으로 향하는 산책로가 나 있었습니다. 호수를 따라 조금만 달리다 보면 가미코지가 나옵니다. 가미코지 입구에 자전거 주차대가 신기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다른 자전거 한 대가 보였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간단히 요기를 한 저는 며칠 전에 산 만원짜리 신발을 신고 준비해온 먹거리를 가방에 챙겨서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자전거에 고스란히 달아놓고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저 높은 봉우리를 향해 걸어갈 거예요. 이곳이 바로 가미코지 탐방지원센터입니다. 관광버스들이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렸어요. 쉼터에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관광객들로 가득했죠. 부갈푸스를 등산하기 위해서는 등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 녀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입산 신고를 마친 저는 등산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3박 4일 부갈푸스 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벅찬 기대감으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죠. 일본 전설 괴물이 출몰한다는 가파바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등산로가 두 갈래로 나뉘죠.
한동안은 마치 천국과도 같은 숲길이 이어졌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야생화와 맑은 연못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확실히 세상은 넓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 시야가 뻥 뚫리며 세찬 물줄기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는 부갈푸스의 3000m급 고봉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비해 시설이 깨끗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너른 잔디밭에 텐트촌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 뒤로 오늘 제가 묵을 도쿠사와 산장이 보였습니다. 기온은 영상 13도, 더 추워지기 전에 체크인을 하려 합니다. 산장 안은 꽤나 럭셔리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화목난로가 온몸을 따뜻하게 데펴줬어요. 가능하면 멋들어진 산장에서 1박을 하고 싶었지만 하룻밤 숙박비가 무려 7,500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거의 2배 가격이었어요. 저는 거금 700엔을 냈고 너른 잔디밭에 텐트를 쳤습니다. 저녁으로 소세지 하나와 시리얼 한 봉지를 와삭와삭 씹어먹은 저는 깊은 잠에 빠졌지만 새벽에 너무나 추워서 몇 번이나 깨어났다고 합니다. 추위 때문에 밤새 뒤척이던 저는 해가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햇살이 닿는 곳마다 안개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어요.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산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추울지 걱정되었습니다. 일단 텐트를 걷어야 했는데요. 텐트가 온통 젖어버렸네요. 제 텐트에선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대충 젖은 채로 짐을 싸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해서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군데군데 낙석들이 많이 보였어요. 오전 8시 30분 첫 번째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인들의 국산품 애용은 알아주죠. 등산 장비 대부분이 몽베리더군요. 어제부터 꽤나 오랜 시간 걸었는데도 아직 본격적인 등산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요코 산장은 다른 산장들보다 꽤나 규모가 컸어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등산인들로 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코 다리 아래서 저마다 사진을 찍었고요. 저도 따라서 한 장 찍어봤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요코 산장에 몰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가미코지부터 야리가다케까지 딱 절반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교통의 요지 같은 곳이죠. 저는 아직 덜 마른 텐트를 양지 바른 곳에 펼쳐 말렸습니다. 텐트가 마르는 동안 고등어 통조림으로 아침밥을 먹었어요. 요코 산장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평탄한 길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곰이 무서웠는지 베어배를 달고 다녔어요. 정말 시원해요. 엄청나요, 엄청나. 계속해서 때묻지 않은 원시림이 펼쳐졌고 저는 두 번째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먹어도 배가 고팠던 저는 두 번째 깡통을 깠습니다. 산장을 지나고부터 숲길은 조금씩 사라지고 암석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사가 조금씩 가팔라지며 저는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낙석 더미를 보자 아찔했어요. 또 다른 산장이 나왔지만 여태까지의 산장보다는 시설이 좋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요금은 100엔이었고 돌로 지은 창고가 인상적이었죠. 한 친구는 계곡 옆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야리가다케를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산 여기저기서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빙하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하얀색 암석처럼 보이는 빙하에서는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졌어요. 사방팔방에서 빙하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산꼭대기를 보자 야리가 닭개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야리가 닭개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경사는 점점 더 높아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에는 야생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위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는 일은 드물다고 해요. 이곳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처럼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위 덩어리에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표시를 따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경사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2초 이상 못 담그고 있어요. 빙하수는 굉장히 시원했지만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점점 더 길이 험해져 갔습니다. 저는 동그라미 표시를 보며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펌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샘물을 퍼올리고 있었고요. 야리가 닭개의 뾰족한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리가 닭개를 배경으로 셀카도 찍었어요. 날씨는 너무나 화창했고 시간은 널널했습니다. 길이 약간 험난했지만 그런 것 따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 뭔가 동굴 같은 게 나왔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스님께서 참선하시던 곳이라고 하네요. 동굴 입구에는 동전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요. 안쪽으로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야리가 닭개를 5번이나 오르셨다고 하네요. 두 동강 나버렸어요. 3시 25분 전이네요. 저만큼 보여요. 지금 해 넘어가자마자 엄청나게 추워요. 높은 곳이라 그런지 해가 넘어가자마자 추위가 몰려들었어요. 야리가 닭개 바로 아래로 산장이 하나 있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산장에서 자기로 했어요. 제 장비로는 이런 비박은 꿈도 못 꿨었죠. 오늘은 돈이 들더라도 산장에서 자야겠네요. 오후 4시 10분 야리가 닭개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야리가 닭개 정상 바로 아래에 산장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자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야리가 닭개를 오르는 사람들이 마치 개미떼 같았어요. 산장 옆으로 텐트촌이 있었는데 저는 차마 텐트를 치고 잘 엄두가 안 나더군요. 산장에 체크인을 하고 짐을 맡긴 후에 야리가 닭개 정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꽤나 담력을 요구하는 코스였어요. 수직에 가까운 직벽에 매달린 사다리가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야리가 닭개 산장은 마치 중국의 소림사처럼 보이더군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만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한 발짝만 실수하면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마침내 마지막 사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야리가 닭개 정상입니다. 감사하게도 숙박자 카드가 한글이었습니다. 산장에는 기본적인 식료품부터 기념품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게시판에는 오늘 내일 일기예보가 적혀 있었고요. 돈만 내면 컴퓨터부터 충전까지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찾는 곳이다 보니 한글이 자주 보였습니다. 빗물을 받아 만든 식수가 1리터에 무려 200엔이었습니다. 캔 음료는 말할 것도 없이 비쌌고요. 돈만 내면 공중전화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었고요. 컵라면 하나에 무려 400엔이었어요. 저녁밥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저는 뱃속에 든든하게 컵라면을 넣어줬어요. 하룻밤 숙박비와 컵라면 값을 합치니 10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었어요. 이불이며 모든 것들이 낡았지만 딱히 더럽거나 지저분한 느낌이 아닌 친구네 집에 놀러온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한국말을 하는 일본인을 만났습니다.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다니 근사한 자전거 코스를 소개시켜줬어요. 정확히 8시 30분이 되자 소등이 되었고요. 화장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린 저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졌고 아침에 일어나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험난한 길을 가야 하니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오전 6시 25분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등산을 시작합니다. 웬일인지 어제보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코스였기에 저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능선길은 뾰족뾰족한 암석들로 가득했는데요. 단단해 보이는 암석들도 조금만 힘을 주면 잘게 쪼개졌습니다. 야리가 닿게 산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낙석에 주의해야겠죠? 조금 걷다 뒤를 돌아보니 야리가 닿게 산장이 벌써 저만큼 멀어졌네요. 구름이 힘겨운 듯 산봉우리를 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얀색 동그라미만 쫓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길도 점점 거칠어져 갔죠. 오전 7시 30분 어떤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이래 봐야 나무로 만든 푯말 하나가 다였어요. 저는 서둘러 다음 코스로 향했습니다. 혼자 가기 불안했던 저는 필사적으로 앞에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오전 8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험난한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험난한 고개를 하나 넘자 또다시 어떤 산의 정상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언덕 아래로 산장이 보였습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난코스가 시작되니 이 산장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8시 35분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부갈푸스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구간이 펼쳐져요. 지금부터는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해 보이는 구간은 없죠. 체력보다 정신력이 먼저 소모될 정도로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직벽에 가까운 구간이 아니고선 이런 쇠사슬도 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사람이 어떻게 갔나 확인한 후 그 길을 똑같이 내려갔습니다. 살면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코스였죠. 계속해서 수직 사다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다리나 쇠사슬이 너무나 부실하게 느껴졌어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생사의 갈림길이 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 일이 터졌습니다. 선두에서 걷던 누군가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헬기가 몇 번이나 오가며 추락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조가 힘들었는지 몇 번을 오가던 헬기가 마침내 부상자를 끌어올린 헬기는 쏜살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방금 한 명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헬기가 와서 실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위험한 게 이렇게 바위가 단단해 보여도 이렇게 흔들려요. 바위가 다 흔들려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 하나 굴러 떨어지면은. 그래서 여기 사람들 보니까 다 헬멧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낭떠러지에 개미처럼 달라붙은 저는 자꾸만 요동치는 가슴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대체 이 절벽에서 어느 쪽으로 가란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자 현기증이 났습니다. 난이도가 엄청나요. 몇 등반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 다음에 나오는
가라사와 닷겐가? 거기가 베리 데인저러스. 아주 힘들대요. 진짜 그냥 암벽 등반이에요, 암벽 등반. 앞쪽의 사람들은 자꾸만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돌아갈까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딛고 있는 바위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저는 아니, 저런 데를 어떻게 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곳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저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죠. 아, 그냥 매달려만 있어도 아찔해요. 나는 죽을 뚱살뚱이었었는데 태연한 척하는 앞사람을 보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정말로 힘든 산행은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이 문제라는 걸 이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분명 화살표가 위로 나 있었지만 위로는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오줌이 마려웠습니다. 진정으로 지린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서야 알겠더군요. 어제 만난 분께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오후 12시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낭떠러지를 넘고 또 넘어야 했죠. 온몸에 털이 다 바짝바짝 섰어요, 지금. 와, 꿈속에서도 이런 길은 가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타오다케 산장으로 가는 마지막 200m. 거의 수직처럼 보이는 절벽을 좌우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몇 개의 사다리가 놓여 있네요. 힘든 구간을 넘어서자 저 위로 산장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헉헉거리며 올라가니 누님들께서 힘내라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기타오다케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깎아지를 절벽에 테라스 하나가 놓여 있는데요. 청길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며 먹는 밥맛이 쏠쏠했습니다. 테라스 밖으론 친절하게도 한글로 진입금지가 써져 있네요. 해발 3106m에 있는 산장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그 풍경이 머릿속에 되살아나는 것 같네요. 죽다 살아난 저는 식량을 다 꺼내놓고 만찬을 즐겼습니다. 절벽 끝에서의 그 식사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죠. 이제 마지막 코스까지는 단 하나의 고개만 오르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부갈푸스의 종착점 호다카다케로 향했습니다. 가다 보니 이곳에서만 서식한다는 날지 못하는 새가 보였는데요. 이 녀석들이 여기까지 대체 어떻게 올라온 건지 궁금하더군요. 녀석들 날지 못한다더니 진짜로 절벽에서 오도 가도 못하며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더군요. 그때 갑자기 기상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기상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구름이 막 넘어오고 있는데 구름이 넘어오며 시야가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지가 코앞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져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정말 아쉬운데 하산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작스레 몰려든 구름 때문에 저는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저쪽이 오코다케 쪽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갑자기 순식간에 구름이 몰려와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를 포기한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내려가는 길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땅히 발둘 곳을
찾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힘든 부분 다 끝났다고 한 거 취소. 여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힘든 구간이 끝나자 산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산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추웠지만 자금의 압박 때문에 텐트를 쳐야 했죠. 텐트 옆으론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상 13도, 밤이 되면 더 추워질 거예요. 5시밖에 안 됐지만 저는 일찌감치 자기로 했어요. 아까 여기 텐트 신고하면서 보니까 침낭을 대여해 주더라고요. 침낭이 하루 빌리는데 2,000엔이에요. 2만 원이에요. 자금의 압박 때문에 침낭을 빌리지 못한 저는 양말까지 껴입고 잠들었습니다. 초저녁에 살짝 잠들었지만 해가 저물자 기온이 너무 내려갔고 저는 밤새 부들부들 떨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본 풍경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은 저는 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오전 8시 15분 요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곳부터는 길이 엄청나게 편해졌습니다. 서둘러 걷다 보니 어느새 원시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요코까지는 눈 깜빡할 새에 도착했습니다. 이 다리를 밟았던 게 바로 그저께라니 믿어지질 않았어요. 요코 산장에 도착하니 마치 등산이 모두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가미코지에 도착하면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쉴만한 마을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오전 11시 30분 묘진 이케에 도착합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 입장권을 끊어 들어가 봤습니다. 산행을 모두 마치고 가파바시로 돌아오자 오리 한 마리가 귀여움을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미코지에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제는 자전거로 종목을 바꿔 다시 달려야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가미코지에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더운 물로 샤워를 하니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을 한 통 듬뿍 담은 저는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네. 서둘러 짐을 챙겨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짠. 구독하겠습니다. 별이님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세요. 모험 별이 화이팅!